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어느새 2월입니다.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열치열이란 말처럼 더 뜨거운 아시아의 현장으로 청취자님들을 초대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김영종 연세대학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달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아시아팟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지난 4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큰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세계에서 단 하루 치러지는 선거로는 최대의 규모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 선거 과정에서 수백 명이 과로사했다고 저희가 그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그만큼 죽냐 그렇죠. 네. 그랬었잖아요. 네. 이번 선거 얼마나 컸었어요, 선생님?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단일 하루에 치러지는 선거는 세계 최대 규모고요. 네네. 이거는 뭐 인도네시아의 그 인구 그리고 이제 지리적 요건 이런 음. 것들로 인해서 선거 규모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구는 뭐 약 2억 6천만 추산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자체가 굉장히 크고 작은 섬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를 위한 그 투표소 설치, 투표함 이동, 그리고 다시 회수 뭐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 빡세단 말 해도 되나요? 엄청 빡셌던 거죠. 그래서 그 선거를 지원하던 많은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네. 처음에 300여 명 뉴스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자꾸 늘어요. 네, 300여 명도 사실 믿을 수 없는 숫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뉴스를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50대 이상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희생 과로로 쓰러지셨고 또 사망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지병이 네. 있었던 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선거 자체가 갖는 그 규모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과로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선거의 규모도 저희는 5천만 네. 안에서 유권자한테 몇 명이잖아요.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우리는 작잖아요. 선거 결과를 그날 그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곽도 이렇게 나타나고 그 뭐 물론 근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그렇죠, 발표가 날 그렇죠. 때까지 약 한 한참. 달 정도 걸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살면서 보도 듣도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선거인 것 같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5월 21일에 발표가 됐어요. 오늘 아시아팟은 그 어마어마한 규모만큼이나 뜨거웠던 인도네시아 선거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최경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교수님 모셨습니다. 최경희 선생님은 2017년 11월 아시아팟 6회에 출연하셔서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던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팟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 출연하시니까 좀 마음이 열려 있네요. 그러게 훈련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주객이 바뀐 느낌이고
그 2회째 출연하신 건 처음 아니신가요? 우리? 네, 맞아요. 예. 선생님이 거의 최초예요. 와. 예. 또 나오고 싶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방송 욕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저 대신 이제 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안 돼요. 최강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정말 제가 오늘 모신 이유는 인도네시아 선거 현장에 계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선 어떤 계기로 이 현장까지 가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큰 규모의 복잡한 하루의 선거. 이게 이제 4월 17일이었는데 제가 4월 17일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앞뒤로 한 3주간 자카르타에 길게 있었어요. 계셨네요. 길게 있었죠. 물론 다른 연구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시점에 인도네시아의 선거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는 다 알고 있겠지만 지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서의 쟁점 그다음에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의 후보자였던 아혹에 대한 반아혹 스캔들이 2016년도에 즉 우리가 그때 한국에서는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규모에 맞먹는 반아홉의 무브먼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 그다음에 2019년에 이 선거가 인도네시아의 향후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좀 느끼고 싶었어요. 현장을. 네. 지금 말씀하시면 그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위해서 네. 아홉 뭐 주지사 뭐 이런 거는 인도네시아 주지사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일반의 그 무슬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중국계 그리고 이제 비무슬림이었고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 이슈가 단순 정치적인 것보다는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 같이 와서 인도네시아가 그간에 이제 다수 무슬림이 네. 구성하고 있는 국가였지만 종교가 전반에 개입하거나 이렇게 지배하지 않는 세속적인 이제 그런 정치였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 세력화하는 이제 그런 그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변화 또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 시점에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오늘 되게 좋은데요?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한 분이 막 설명해 주시고. 저는 이제 사적, 사적이고 아니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는 뭐 인도네시아 연구자는 아니지만 이제 우연한 기회로 그 위에 말레이시아잖아요. 네, 우연한 기회로 이제 아홉 그 주지사 선거 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개표 현장 이런 거 보니까 우리와는 다르게 이제 현장에서 그 자기 투표한 그 투표소에서 이제 개표를 하잖아요. 예,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나하나 표 할 때마다 이렇게 환호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주지사라고 하면 인도네시아 주 중에 하나인 주지사인 거죠? 그렇죠. 자카르타. 자카르타가 그 도시 다에라 쿠스스 이부코타라고 해서 발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서울시도 특별한 수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34개 주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주의 의미예요. 자카르타 주지사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울시장 같은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조코이가 네. 자카르타 주지사,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경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렇게 되죠. 좋네요.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 그 보신 그 지켜보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선거 전후를 지켜보시면서 그랬던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선거 결과가 5월 21일 날 발표가 났잖아요. 네. 사실 5월 20일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가 있었지만 사실 18년, 19년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면서 굉장히 조용하고 그다음에 큰 이슈가 없는 또 결과가 예측되는 선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5월 21일 선거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이제 신문지상에도 나온 것처럼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의 광화문 같은 땀린이라는 곳에서 바와술루라고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좀 다르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까페우라고 인도네시아 말이 있는데 바와술루는 그냥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탈법, 불법, 관권 이런 선거를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 바와술루라는 기관 앞에서 결과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야당 후보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있었잖아요. 사실 선거 이후에 정말 거의 대규모 시위로 그다음에 뜨거운 그다음에
경찰과의 대치.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8명이 죽고 거의 700여 명이 검거되고 이러면서 선거 전과 선거 이후에 엄청난 다른 양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1년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가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게 네. 사실 인도네시아 선거는 단 하루에 4월 17일 선거이지만 이것을 준비하기 전 단계의 2년의 과정 그리고 선거가 있는 날 그리고 선거 발표 이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야당 후보를 중심으로 이 선거와 과정에 대한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의 제기,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까지 그래야 그래야 최종의 뭐랄까요 선거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다음 뒤에서 원래 질문이었는데 선생님이 미리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조코위 네.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조코위 대통령과 아민 후보. 아민 후보. 네. 마룹 아민. 마룹 아민이. 네. 근데 그분이 이슬람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조코위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그 반 아홉 사건, 아홉 스캔들을 보면서 그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심사숙고를 한 거죠.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럼 누구를 아니 부통령 삼았어요? 아직은 그렇게 후보에 거론이 돼 있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를 후보로 할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조코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젊은 부통령으로 하기를 원했었는데 사실 이 선거에서 아까 김영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좀 이따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할 텐데 네. 인도네시아의 투표 과정에서 이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 지명을 나이도 한 70세 이상 됐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후보로 지명하면서 조코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엄청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후퇴하는 건 아닐까. 근데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볼수 있겠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마젤리스 울라마 인도네시아 소위 무이라고 인도네시아 이슬람 학자 협회라고 하는 데의 의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을 정치에 등장시키고 부통령으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쟁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무슬림 최대 보유 국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슬람이 정적인 쟁점이 된 것이 최근에서 됐고 그중에서 무슬림의 조직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무함마디아와 나흐다투 울라마. 그다음에 지금에서 아미는 무이의 의장이지만 그 전에는 엔우라고 하는 나흐다투 울라마의 의장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다른 편도 있는 거네요. 그죠? 무함마디아는 다른 편. 예, 그래서 이 나흐다투 울라마 엔우라고 하는 게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의 특징 중에서 가장 온건하고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토착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무슬림 조직인 거죠. 가장 또 역사적으로 오래됐고요. 사실은 근데 무함마디아가 더 오래됐나? 아니 일찍 더 출발했어요. 그거 무함마디아가 조직되는 걸 보고 기존에 그냥 나는 무슬림 신자였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무함마디가 조직되는 걸 보고 후발로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무함마디아와 나흐다투 울라마는 그냥 대중 조직으로 있었는데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사실 32년 동안 수하르토가 집권했던 군부 권위주의 시절에는 무슬림 신자들이 탈정치화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한 거. 예. 물론 그 시기에도 PPP 당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국가에서 통제받은 이슬람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정당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가 통폐하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색채에 있는 특히 무슬림 베이스로 해갖고서는 그런 PPP 정당으로 통일됐거든요. 그 외에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슬람 정당 그 중에 두 가지 뿌리가 무함마디야 베이스와 나하다tul 울라마 베이스 이렇게 두 축이 있는 거죠. 그럼 무함마드 쪽은 조금 더 보수적인가요? 아니요, 무함마디는 조금 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거죠. 개혁주의적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인도네시아적 맥락에서 무엇이 개혁주의적이냐, 무엇이 보수적이냐. 우리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에 표현의 의미에 있어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슬림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 있는 무슬림 신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코란이라는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코란이라는 경전대로 살아가자. 그렇죠. 그게 그게 근본주의자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혁주의적인 요소를 갖는 거죠. 네. 그렇구나. 특이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흐름에서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세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 무슬림이라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를 형성하거나 식민 지배에서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하는 힘이 됐었고 그리고 그걸 또 국가 성립 과정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국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묶는 데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독립을 하고 나서 정치화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정치 세력에서는 또 배제되는 이제 그런 긴 시간을 거쳤고 그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우린 정치 안 해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종교와 생활이 일치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정치에서 분리할 수 없듯이 그렇다면 그 정치도 우리 종교적 신념과 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이 전체를 하나로 묶고 세속화되는 정치에서는 또 그게 맞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탈세속화라는 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속화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예. 그게 오랜 시간에 그렇죠. 억눌려 있다가 이제 민주화 이후에 정치 공간이 확 열리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시 그 요구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고 맥락은 많이 좀 다른데 말레이시아에서도 맥락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이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화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최근의 정치 변동 중에 하나 요인이긴 합니다. 약간 그쪽의 흐름 같은 거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선거는 어떤 인도네시아를 원하는가, 인도네시아 국민이 그리고 어떠한 무슬림 국가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2019년 선거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만요, 선생님. 이 핵심 얘기를 지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껴두세요. 네, 아껴둘까? 네,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아까 지금 조금씩 얘기를 하셨지만 조코위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이유, 핵심 이유가 그런 건가요, 선생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그 조코위는 이제 조코위 등장에서부터 봤었을 때 기존 정치 엘리트와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1998년에 민주화되긴 했었지만 그 민주화 이후의 과정에서도 많은 정치 엘리트들이 군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도요노라고 하는 2004년에 직선제 대통령으로 뽑힌 유도요노조차도 군 출신이었거든요. 그리고 직선제가 된 이후에 최초로 민간인이 대통령이 된 게 조코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도네시아 파워 엘리트, 그 이제 권력 엘리트층 중에서 그러니까 민간이 되어서 새로운 정치 엘리트가 등장한. 그래서 솔로의 작은 시장이었다가 자카르타 주지사였다가 대통령이 되는. 이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엘리트 충원 과정이거든요. 향후 이런 패턴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지금도 반둥 시장, 수라바야 시장, 스마랑 시장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나서 소위 말하면 국민적 또 이제 친서민적, 민중적 그런 정치 엘리트들이 지방 차원에서 경험을 하면서 중앙으로 소환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선, 그러니까 아니 당선이 아니라 반대 후보, 프라보오 후보는 프라오보 후보는 군부 출신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출신에 있어서도 약간 차이가 있었던 거고 차이가 있는 거죠. 공약 같은 경우도 또 그래서 그 2014년에 프라보가 여전히 강한 이미지에 그다음에 또는 민주주의 무용론
이라고 하는 것처럼 2014년에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2019년은 그 정도로 막 가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눈치를 봤군요. 예, 눈치를 봤죠. 그러나 강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게 조코이가 말할 때하고 브라보가 말할 때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또 인도네시아 국가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매우 중요한 거는 헌법 이념인 네. 판짜실라 5가지 통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도네시아를 지탱하는 힘이었거든요. 물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나 사실 이런 통치 이념도 우리가 독립 이후에 헌법이 이런 거다라고 했었을 때 국민이 내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는 바로 그것이 내면화 되느냐 안 되느냐의 과정이라는 거죠. 저희가 이슬람적 변수가 정적 쟁점이 됐다는 것과 네. 판짜실라는 헌법 이념이 실험대에 올랐다는 건 같은 맥락이에요. 판짜실라 안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 있는데 기독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토착 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런 다종교, 다종족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적 맥락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거냐,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유권자들은 조코이와 브라보 사이에서 누가 과연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조코이의 성공 요인은 바로 그렇게 많이 말했어요. 제가 선거 캠페인에 같이 이제 후보자,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있었을 때 왜 조코이가 좋냐? 예. 네. 그렇게 쉽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딱 하나. 뭐래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청렴한 후보? 청렴한 후보. 그러니까는 인도네시아가 더 좋은 나라, 더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료들의 부패, 정치인들의 부패예요. 이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나갈 수 없는데 조코이는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그리고 끊임없이 관료 개혁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코이가 집권 1기 때 그러니까 자바 말로 블루스칸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관료들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친서민적, 친국민적 관료들 그리고 관료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정신혁명을 해야 된다. 지금 2기 정부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부패 사회.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본인이 그런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게 바로 그 자카르타를 중심으로의 모든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의 그 뭐랄까요? 딜레마가 인프라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예. 교통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지하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이 인프라를 해결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인도네시아에 2004년에 발을 디디고 자카르타는 수도에 우리나라와 같은 지하철을 제가 MRT라고 하는 걸 처음 타보고 제가 눈물을 흘릴 정도였어요. 이번에 지금 깔려 있어요. 예. 그게 3월 말에 개통이 돼서 시범 운영이 됐고 4월 초부터 그것을 이제 일반 사람들이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지하철 타는 거. 예, 지하철 타는 거. 가서 사진 찍고 뭐 그러니까는 확실한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네요.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왜 떠오를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고 있어요. 자카르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만큼 자카르타 교통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 정말 그 천만의 자카르타 시민들이 다 택시로 운전하고 자가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체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단 13개 구간의 MRT이긴 하지만 이곳이 자카르타에 쭉 깔리게 되는 자카르타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아름다울 거다. 제가 그랬더니 교민들이 그러더라고요. 20년 안에 될까? 또 뭐 뜬금없는 얘기하지만 자카르타가 지금 그 했으면 맞아요. 선생님 저 그것도 들었어요. 네. 수도를 또 수도 옮긴다 뭐 이제 이전한다는데. 그런 얘기도 네. 수도 이전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 나온다고 결정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정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그 조금씩 왜냐하면 갑자기 할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장소는 뭐 아직 결정되지 않고 얘기했던 데가
연무와 화재가 빈번한 곳이었어서 지금 결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 깔리만따네. 아직 뭐 그 막 여러 가지 곳이 깔리만딴 지명되어 얘기도 있고, 예. 거기까지는 안 가고 하나의 후보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네. 자바를 떠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깔리만딴은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보르네오 섬이고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말레이시아 맞죠. 보르네오 하면 네. 가구 보르네오. 네. 선생님 그렇죠. 말씀해 주셨죠. 네, 거기서 온 네. 나무로 가구를 만든다. 저는 조코이 대통령 기억나는 게 아시안 게임 지난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 때 맞습니다. 예,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갑자기 입고 나타나셔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필리핀 두테르테랑 비슷한 사람인가 이 생각하셨어요. 꼭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이야 대통령이야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 팔렘방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 있어서 양쪽에서 진행한 것 중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된 게 교통 문제였는데 이 교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예. 저는 좀 멋있는 남자. 물론 코스프레 멋있는 하려고 남자의 코스프레도 있는 한 거죠. 건가? 예. 그래, 스포츠맨십도 그렇긴 해요. 보여지고 여러 가지 정말. 효과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이제 아시안 게임에 나름 뭐 참여한 국가들이나 이런 거는 시설 문제, 그다음에 식단 문제 너무 열악했으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에 맞춰서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아직 인도네시아라는 근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88 올림픽처럼 이 아시안 게임은 인도네시아를 하나로 뭉쳐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한 거죠. 그렇구나. 좀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게 그렇죠. 게임이었었네요. 예. 저는 그 이번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거 과정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우리나라랑 진짜 규모 자체가 너무 다르고 유권자 수도 그렇고 주나 이런 수도 되게 다르고. 그렇죠. 우선은 저희는 총대선을 2년에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징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까지 한꺼번에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좀 되게 특이한데 왜 이렇게 막 500명씩 죽어가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친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한꺼번에 몰아야 될 하나가 중에서 어. 아직 몰지 못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지방의 단체장 선거. 아직도 남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거는 같이 합치지는 못할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바로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번 선거의 사이클의 첫 번째 스타트는 이번 선거에 적용되어지는 법 제도를 마련하는 거 그게 2017년에 10월에 완료가 됐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존 선거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총선의 결과에 맞춰서 대선을 후보를 규정짓는 거였는데 지난 선거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랄까요 실효적이고 또는 조금 더 응집된 네. 뭔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총선과 대선을 한날에 치르는 걸로 한 거죠. 그 선택에 찬반론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같은 정부의 5기 임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전체 스케줄을 맞추는 과정에서 총선과 대선의 시간들을 일치시키는 물론 몇 개월의 차이가 얼마나 의미가 있겠지 모르지만 그것을 집중해내는 뭔가의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번 선거는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짜진 룰에 의해서 된 거죠. 의한 첫 번째 선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총선의 결과에 맞춰서 전국적 지지율이나 국회에 진출된 의석수에 맞춰서 25% 정도의 지지율을 받은 정당만이 정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총선 선거가 바로 전에 있었으면 그걸 다 하는데 지금은 같은 나라인 거죠. 근데 이거의 규정은 이전 총선의 비율을 맞춰서 이번에는 했어요. 직전 선거. 그렇죠. 직전 선거. 근데 다음에는 당연히 2019년 네, 총선을 맞춰서 다음 대통령 후보를 맞추면 되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한꺼번에 할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많이 힘드시긴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어. 그다음에 총선, 그쵸. 지방 선거 이렇게 네.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또 여기에 인도네시아의 대표성의 묘미가 있는 거야. 총선. 우리는 흔히 국회의원 한 사람만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넓은 나라고 종족도 많고 네.
그다음에 그 언어적인 분화도 많이 되어 있고 균열이 높을 수 있는 사회이거든요. 이 균열을 완충시키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이 정당 소속, 정당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결코 정당에 소속되면 안 돼요. 아, 정당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야 돼요. 그래서 34개 주의 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당은 정책이나 이념으로 싸울 수 있지만 그 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주의 이해를 막 관철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모여서 국민협의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회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MPR. 양원제라고 하는 거죠. 엠페르라고 마젤리스 뻐르와킬란 엠페르레아키앗인 거죠. 예. 보통 분은 NPR 예. 그래서 NPR. 국민협의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그러니까 수하르토 정부 시절부터 그러니까 MPR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직선제가 바뀌고 나면서 이 모든 구성을 그러니까 직선제 선거에서 뽑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축은 민주화 이후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서로를 약간 견제하는 거죠. 그런 건 거죠.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지방의회 선거, 네. 지방의회 선거가 두 축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 있고 바로 밑에가 까부빠딴. 네. 그런데 이 까부빠딴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다른 이제 인도네시아 연구자와 갑론을박을 했는데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까부빠딴을 우리나라의 도 다음에 군 또는 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규모가 작은 걸로 오해하는데요. 아, 되게 크군요, 선생님. 까부빠딴 하나가 3천만 명, 4천만 명. 어머, 우리나라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까부파탄이라고 예, 까부빠딴으로 하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주 밑에 까부빠딴. 예, 이 지방 단위 이제 만들어지는 까부빠딴에도 직접 선거에 의해서 의원들이 구성되고 까부빠딴 바로 옆에 또는 아래 꽂다라고 하는 시개념인데 그것까지가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의원들이 구성되는 거죠. 아.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어마어마. 제가 찾아봤었을 때 네. 요번에 2만 530명. 네, 맞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2만 530명을 투표했어요. 우리는 많아봐야 300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300도 규모가. 많다고 막. 네, 물론 그거 2억 난리인데. 2천명이 넘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와 이거 진짜 너무 규모도 너무 많이 나고 우리랑 정말 다른데 어떻게 하루 안에 했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던 그래서 거예요. 500명이 안타깝게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웃을 해결해야 일이 돼요. 아닌데 이게 이 너무 500 황당하니까 네.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과로 때문에 응. 뭐 한국에 뭐 그 전자투표기 시스템 뭐 그 시스템을 맞아, 뭐 그 얘기가 검토하려고 있었어요. 한국에 다녀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그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네. 그 선거 제도의 포인트인데 아까 말했듯이 총선에서 두 층인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역대표의원 선거 네. 중에 지역대표의원 선거는 그 선거구, 즉 선거구라는 건 주를 의미하잖아요. 주에 4명을 뽑는 거예요. 그때 4명은 단순 다수제예요. 그런데 앞에 그 정당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선거구에 3명 내지 10명을 인구 비례로 뽑는 거예요. 10명까지. 그래서 이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 투표 용지에 어떻게 찍느냐면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후표 2명을 1명 또는 2명을 찍을 수 있고 여기 중에서 유권자 마음대로 찍어도 돼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하나만 찍어도 되고요. 지지하는 후보자만 찍어도 돼. 근데 무효투표는 후보자랑 지지하는 정당만 차이가 있으면 그게 무효투표인 거죠. 왜냐하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는 동일해야 일치해야 되는 된다는 거야.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로따로 찍으면 그러니까 개표 과정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나. 무효표도 많이 나오겠네요. 무효표도 나올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전자투표가 이 정치한 부분들을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전자투표는 사실 뭐 문제가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예, 오히려 예. 전자투표는 예. 문제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수개표해야 된다고 하죠. 예. 아니 그래서 예, 맞아요. 네, 개방형 정당 네. 명부식 비례대표제 네네. 그리고 결선 투표제라는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선거제도 개혁하고 관련해서 국회가 지금 딱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이 두 제도가 어떤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좀 그렇죠.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의 선거라는 것을 쭉 보면서 그래서 1999년 총선, 네. 그다음부터 쭉 일었었던 총선과 그다음에 이제 대선을 보면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보다 훨씬적으로 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제도 있어요. 자체는? 네, 제도 자체는. 왜냐하면 선거제도의 민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국민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소위 말하면 비례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권자의 뜻이 가장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라고 해서 개방형 정당 명부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을 그러니까 비례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민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는 그 정당의 후보 리스트 중에서도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유권자, 그러니까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유권자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네. 선거제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오기가 없죠.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40%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제를 선호해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대통령제를 선호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그거는 결선 투표제라는 거죠. 한 번 그래서 더. 한 번 더 하는 거죠. 1차 투표에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은 1, 2등만 놓고선 다시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정당성을 되게 많이 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뽑힌 대통령과 그렇게 대통령, 부통령 후보 뒤에 있었던 연합된 정당들 이 부분들이 내각을 구성하는 기본 토대가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쟁점은 정치학에서는 두베르제 법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다수당이고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친화성을 갖고 있다. 네네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제와 다당제. 그러면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이거는 그냥 그 제도적 효과라는 거죠. 대통령제와 다당제를 원했는데 대통령 후보일 때는 지지율이 25%여야 된다라는 그 법조항 때문에 정당이 연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당이 연립했을 때는 이후에 그 연립된 정당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거.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조 요소가 굉장히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자 독식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완충돼서 이런 깨지거나 균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대표성을 높이면서 정치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 효과가 있지 않은가. 어찌 보면 인도네시아였기 때문에 선택할 수 그렇죠. 있는 제도라고 그렇죠. 네. 봐야 네. 될까요? 그리고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화라고 하는 98년 이후에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그냥 점진적으로, 네네, 예, 맞습니다. 점진적으로, 예, 그러면서 저는 발전한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체제인데 민주주의를 완성케 하기 위한 끊임없는 법제도적인 변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하루에 이걸 다 하면서 500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거기 가봤을 때 그 투표 장소에서 그 카페우 관리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자들이 한 5명 정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걸 더 늘려서 되고 또 개표 과정의 압박. 이게 5월 21일 날 새벽에 발표한 것도 법에 그러니까 투표 이후 언제까지 한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시간을 맞추느냐고.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투표소 그리고 투표구를 한 곳에 모아서 정해진 시간을 막 하다 보니까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실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완화해야죠. Setiap saat, setiap waktu semangat pas saya tubuh. Ini saat yang ku tunggu. Hari ini ku buktikan. Ku yakin kita akan menang. Hari ini kan dikenang. Semua doaku panjatkan. Suaraku persembahkan. Terus pilih. 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저 최경희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음악인데요. 아주 음악이 좋죠. 이게 인도네시아 음악이에요. 네, 이게 조코이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송? 선거 캠페인송. 이거 어떤 음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 4월 17일이 선거 당일이었고 그래서 가기 전에 TV를 봤어요. 그랬더니 자카르타의 봉카르노라고 하는 우리 잠실 대운동장처럼 굉장히 큰 운동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자카르타 가기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야당 후보인 프라보우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7일 마지막 주인 4월 13일 고짐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조코이가 하겠구나.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막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거기 봉카르노 운동장에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데를 갔죠. 네. 정말 제가요. 조코이 후보가 한 4시, 오후 4시에 나오는데 한 10시 반부터 그 수백만의 지지자들과 땀이 흠뻑 젖어서 그 조코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이게 개인적인 편향도 있긴 해요. 제가 네. 후보자가. 아까 김현수 선생님 살짝 얘기하셨어요. 네. 조코이빠.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몇 시간을 노는데 계속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게 바로 이제 당두적 묘석이거든요. 당두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그 트로트가 있는 것처럼 음악적 장르. 네, 음악적 장르인 인도네시아 당두시인데 네.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토착 음악인 물라유 음악. 물라유 음악. 이것도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통 음악이랑은 물라유 음악에다가 인도 음악, 피리 소리, 북 소리, 그다음에 아랍의 음악 쪽에서 꺾는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서구화, 그러니까 좀 개방화되는 과정에서 그 독립 이후에 서구의 밴드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결합되어져서 완전 비빔밥 같은 음악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산층 이하의 인도네시아의 보통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음악 장르 당두 거기에 익숙한 것과 그 당두시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요. 몸을 살짝 흔들 수 있는 지금 춤. 선생님이 얘기하면서도 계속 몸을 흔들고 있어요. 조겟이라고 하는 춤인데 제가 거기에 선거 캠페인 당일날 이 지지자들하고 모여갖고 전체 그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소개할 음악은 이거다. 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이 아마도 선거의 큰 공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Harus pilih nomor 1, hanya satu itu, mari kita pilih satu, Indonesia maju. Yo ayo, yo ayo, yo yo ayo, yo ayo, yo yo ayo, yo ayo, yo yo, oh oh oh, yo yo ayo, yo ayo, yo yo ayo, yo ayo, yo yo ayo, kita pilih, kita pasti menang. Harus pilih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723-4251 02-723-4251입니다. 네, 이야기를 또 이어볼게요. 아까 잠깐 나왔었잖아요, 선생님. 그 선거 불복 시위. 근데 이거는 뭐 아까 설명하셨기 때문에 길게 할 건 아닌데, 그럼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선거를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의 국면은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이틀간의 소요 사태는 소요였을 뿐이고 네. 그 소요가 있을 때도 그 예를 들면 브라보하고 우노라고 하는 야당 후보에 함께 했었던 정당들, 즉 PAM 빠닝과 그다음에 PD 빼드라고 하는 정당들이 자기네들은 이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우다투 울라마하고 무함마디아도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는 이 카페우가 발표한 공식 선거에 다 그러니까 승인하고 인정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이 소요 사태가 예상됐던 거였어요. 제가 4월 17일 투표일 전에도 이런 분위기를 물어봤었을 때 네. 충분히 소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 흐르는 국면을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준비된 소요 사태. 그러면 뭐 내가 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면 네. 딱 나갈 거로 예상됐던 그럼요. 소요 사태. 그런 면에서 요때 이제 그 소요 사태, 그러니까 이 대중들의 모여 있는 성격이 야당 후보를 순수하게 지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IS 지지자 활동가들, 그다음에 강성 이슬라미스트 무브먼트 액티비스트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이제 경찰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순수하게 시위가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뒤에 이건 누가 했을까? 바로 소위 말하는 이제 브라보가 속해 있는 게린드라라는 정당의 네. 차가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게린드라 정당에 소속된 차에 구급차, 앰뷸런스 차인 줄 알았는데 거기 안에 돌들이 많이. 돌을 지원하셨구나. 저는 돈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풍살포 이런 거죠. 살본전에 돈이 아니라 돌이야. 돌. 검거한 사람들의 이렇게 물건들 뒤지다 보니까 날카로운 무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의 암살도 할 거라고 했었던 물론 이런 얘기인지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위대를 뭐 자해식으로 공격을 해서 오히려 시위대를 더 자극시키는 그런 그렇죠. 걸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맞아. 예. 그럴 수 있죠. 사실 그래서 브라보가 공궁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 여행을 날랐죠. 가면 날랐다고 얘기해도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거죠. 다시 들어올래나? 막 이런. 지금 말씀하신 그렇구나. 것처럼 그 보면 이제 그 아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네.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복잡돼 있어요. 그래서 방공, 그러니까 방공이 맞아요. 다시 뭐 이렇게 전면에만 나오고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반중국, 반중국.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그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와 연계돼서 역사적으로 이 인도네시아 맞아요.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진 그렇죠. 사람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같이 이제 결부돼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 선거 불복이라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거에 대한 이제 불만, 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 결과의 지역적 지지 상황을 딱 보면 야당인 브라보와 우노에 지지하는 자와 일본 후보를 지지하는 자 사이에 11% 지지율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죠. 사실 요거를 얘기를 오늘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코비와 아미는 바로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꽤 있는
메단이나 자카르타나 수라바야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네. 또 종교적으로는 기독교가 굉장히 소수자들인데 이 기독교들이 다수인 곳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힌두교가 하면 발리잖아요. 발리는 적극적으로 조코의 아민에게 지지를 보냈다는 거. 당연히 나우다투 울라마 이 강성인 것은 전국적인 지지율 분포가 있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한 것이 동부자바거든요. 동부자바는 굉장히 인구수도 많고. 그러니까 조코위와 아민의 지지라고 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바로 이런 특색을 갖고 있고 그 브라보의 지지를 보면은 원래 강성 이슬라미스트들이 존재했었던 서부 수마트라 그다음 원래요. 그 이 역사적 연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절에 이슬람 조직들이 있었는데 네. 독립을 운동을 했었던 게 다룰 이슬람. 이 다룰 이슬람이라는 게 이슬라믹 스테이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하면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슬라미스트들이 명칭은 IS네요. 네, 그렇죠. 그런 활동이 40년대부터 있었고 그 40년대 본거지가 서부 자바예요. 지금의 자카르타랑 가까워 네.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반둥이 본거지였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반뜬주나 위로 올라가는 남부 술라웨시나 그다음에 거기에 서부 수마트라 요 부분이 이슬라미스트가 강성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연구에 따르면 이게 잠재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세력화된 게 바로 2001년 사태 이후래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쟁점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 대선 후보의 지지하는 층을 봤었을 때 조코위와 아민이라는 지지층은 바로 다종교, 그다음에 다문화, 그다음에 뭐죠? 다종족, 다문화, 그다음에 요런 반자실라라고 하는 통치 이념에 맞는 골고루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그래서 제가 뭐 길게는 2014년 이후, 짧게는 2016년 반아웃 캠페인 이후에 지금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이 하냐는 이 투쟁 속에서 2019년의 선거 결과는 조코이 아민의 지지를 봤었을 때는 이러한 반자실라의 나라를 원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우위를 점했다. 저는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결국 인도네시아 이번 선거 결과의 그렇죠. 의미인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걱정되는 거는 이게 네.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크지 우위를 않죠. 점하를 확인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위를 점했던 이 정상적인 정치 프레임, 네. 이제 스펙트럼에서 이런 그 이제 극단화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좀 증가하는 불안정 속이 네. 증가하는 형국이 아니었는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나마 네. 다행이다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맞아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은 굉장히 우려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저도 이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이제 추적을 또 계속 해봐야 되는데 매우 그래서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어요. 이슬람이스트라는 하는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은 왜 등장하느냐. 이게 소위 말하면 인도네시아가 무슬림 베이스에서 이슬람화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고 식민지적 유산과 불평등한 경제 구조와 그들이 정치적으로 대변받지 못하는 정치 경제학적 설명을 하는 학자 그룹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견해는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이 어떤 무슬림 사회를 원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조코위 아민 2기 정부가 사실 이 불평등과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샤리아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은 1기 조코위 정부의 정책들이 지속이 되면서도 플러스된 2기 조코위 정부의 새로운 정책들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다시 불만 세력들이 올라오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네. 조코위 대통령이 잘하기를 그럼요. 응원해 줘야 되는 거네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번에 2기 조코위 정부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뭐 아세안 중심성을 강화하고 뭐 이런 얘기는 다 똑같고요. 네. 새로운 건 뭐냐면 무슬림 민주주의 국가로서 무슬림 세계의 중재자가 되겠다.
멋있네요. 이건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외교 강국인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무슬림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갈등이 많잖아요. 서방 진영과 맞아요. 무슬림 세계. 이거의 중재자가 되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친한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그 영내의 그 무슬림 국가들과 갈등의 문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무슬림 수도 네. 제일 많다는 거죠? 당연히요. 인도네시아가? 예. 전 정말 응원하고 이거는 싶어요. 저도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이라는 부분에서 뭐 한국 사회에서도 감론을박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인도네시아 요번에 이제 선거 결과에서 이게 조코이 정부의 외교 정책 중에서도 환인도양 연대를 강화하겠다. 요게 이제 인도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저기 대통령이었던 만델라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요 인도양 쪽에 있는 국가들끼리의 연대를 강조했어요. 1995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남반구 지역 중에서도 잘 못 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그 경제적으로 성공한 모리셔 같은 국가가 지금 현재 의장국인데 요 부분의 발전, 협력 이것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향하여 기대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 무슬림 세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재자이고 사실 인도양을 중심으로 가난한 국가들끼리 서로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저는 이 비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멋있네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 지난 5월 30일 열린 제주 포럼에서 신남방 정책 세션에서 마티 나탈레가와 네. 전 인도네시아 현 외교부 외교부 장관이 장관. 네. 현이에요? 나르탈로가는 전, 그다음에 전이에요. 레트노가 현. 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에서 한국, 북한을 참여시킨 지역안보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시아의 안보 문제 좀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너무 좋은데 물론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김영준 선생님이 맞습니다. 김영준 이번에 교수님이. 아세안 회의에서도 사실 북한을 초대하자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가 약간은 무슬림이든 아니면 분쟁의 어떤 중재자가 되고 싶어 그럼요. 하는 게 맞는 거죠, 선생님? 매우 맞는 매우 거죠. 그런 거죠. 평화에 기여하고 평화가 진작되고 평화가 안착하는데 활동하고 싶어하죠.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문제 해결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대화. 우선 얘기해봐라. 네. 응, 같이 만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대화. 일단 만나서. 음.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대치 상태라는 것은 절대 뭐랄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죠. 빨리 만나서 얘기해. 네. 우리가 만들어줄게. 막 이런 그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재자가 돼줄게. 우리가 다리가 돼줄게. 그래서 우리가 또 흥미로운 건 우리 이제 김영준 교수님 잘 알고 있지만 요번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자라고 하는 발상 네. 이런 것들이 인도네시아 조코이 대통령이 그때 이제 작년에 정상회담에서 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 이런 자체의 흐름이 이상하지 않는. 음. 예. 그랬을 때 그것을 주도했던 것들이 바로 인도네시아 외교관들의 생각이거든요. 왜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 뭐 이런 네. 거죠. 왜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 외교관들이 퇴임 이후에 만들어진 조직이 있어. 싱크탱크가 있는데 그 싱크탱크의 그 디렉터가 작년에 아세안의 전문가들, 즉 남북 문제 전문가들을 이끌고 김일성 대학을 방문했어요. 특이하다. 진짜. 네. 멋있네요. 네. 작년 4월쯤인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싱크탱크 사람들 만났는데 저보고 이런 걸 빨리 자리 좀 만들으라고. 아세안 코리아 팔러시 그룹.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맞아.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계속 만들으라. 제가 그렇죠.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학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해가 아직 그렇게 많지 맞아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은 그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산다. 잘 산다는 것도 뭐 이제 1인당 국민소득 기준이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태도가 뭘 도와주면 될까, 뭐 이런 맞아. 뭐 필요해, 예, 이런 식인데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는 도움을 받아야 될 그렇죠. 지경이야, 지금. 굉장히 외교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뭐 반동 아까 네. 얘기는 반둥회의도 했지만 반둥회의 옛날에. 그게 단순히 뭐 장소 제공이 아니라 사실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간의 그 동맹을 주도했던 핵심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은 또 뭐 G20 국가고 아까 뭐 지금 인도양 뭐 그 아세안을 말할 것도 없고 해서 굉장히 외교적
지평이라는 영향이 굉장히 강한 큰 나라거든요. 나라죠. 그리고 한반도에서도 전통적인 이제 중립 등거리 외교하면서 남북한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많이 했었죠. 메가와티의 경우에도 그렇게 역할을 그렇죠. 했었고요. 네. 그래서 보면 우리 인식도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뭐라 그럴까 뭐 좋은 의도라고 하지만 네네네. 뭐 해줄까 이거는 사실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약간 좀 어색할 것 네. 같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뭐 해줄까 이렇게. 뭐 예, 니네가 예. 뭐 니네나 잘해 뭐 이런. 물론 이제 그런 거 경제적인 아닐까? 실익 때문에 네, 그런 얘기는 그렇죠. 진지하게 임하긴 하지만 그거 전체로 이제 국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건 좀 굉장히 네. 우리 자의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 때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 하지 않고 뭐해 이거네요. 인도네시아를 들이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게 조코위 2기 정부 들어서 발전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매우 좋은 게 뭐냐면 이전 정부의 발전 전략을 계승을 일단 해요. 조코위 1기 정부도 유도노 2기의 마스터 플랜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 지역을 6개 경제회랑으로 만들어서 인프라를 강화하는 거는 유도노의 2기 정부 때 만든 플랜을 1기 정부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 2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속이 길게 잡는 거죠. 길게 잡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 2045 비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2045년 때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경제 4위가 되겠다라는 꿈. 25년 남았네. 네, 25년. 비전이 중요하긴 비전이 한데요. 일단 뭐 현실. 사실 뭐 2020이 엄청난 히트 상품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완벽한 시력 상징하는 비전, 시력 2.0 이렇게 해서 2020 말레이시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고 네. 싶은 건 뭐냐,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를 이해할 때 여러 면으로 이해하자. 맞아요. 여러 면으로 이해하자. 맞아요. 한 맞아요. 나라를 네. 이해할 때, 네. 한 사람을 이해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그냥 한 면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닌데 네. 저희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너무 재밌게 즐겁게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 지금 다시 왔더니 느낌은 좋으셨나요? 굉장히 편안하네요. 첫 번째는 왠지 왜 이렇게 떨리는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되는데. 그때 이것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잖아요. 선생님 그쵸, 6회째였을 네, 때니까. 6회째였나요?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인도네시아를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거든요. 너무 멀다고 생각하게 됐고 옛날에 발리에서 생긴 일 본 그럼 발리 한번 가야 되나 했다가 네. 그러지 못했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그럼요. 생각이 정말 네. 팍 들었어요. 네, 네. 이런 나라였구나. 네. 매력이 엄청난 나라네라고 네. 했고요. 또 11월에 한 아세안 정상회담 11월 네, 맞죠, 특별 선생님? 정상회담이 그때 있죠. 부산에서 한다네요. 네, 네. 부산이라고. 예. 그때 즈음에서 선생님 또 한 번 아세안 이야기 네. 들어보는 좋죠. 걸로 한번 네. 더 네. 한번 네. 모셔도 될까요? 그럼요. 그때 더 자연스럽게. 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야? 내 자리. 신미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요. 네. 쌤 오늘 정말 귀한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시아팟은 인도네시아 선거 결과와 의미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주주의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다양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요. 이 아시아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조금은 깊이 들여다보는 아시아팟. 알고 싶은 나라나 궁금한 이슈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두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감사합니다. 아시아파 사랑해주세요. 좋아요 선생님. 네, 기영 선생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아시아팟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